미국 경제학자들은 미국 역사상 지금까지의 연준 의장 가운데 가장 훌륭하게 업무를 수행한 사람으로 폴 볼커를 지목합니다. 미국 경제가 최악의 국면에 빠져 있을 때 연준 의장이 되어 인플레이션을 잡고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결정적 공헌을 했기 때문입니다. 1970년대에 미국 경제는 암울했습니다.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베트남 정글에 수십만 미군이 갇히는 패전도 기록했습니다. 이 와중에 전비를 조달하느라 돈을 많이 찍어내어 발생한 인플레이션은 만성적인 현상이 되어버렸습니다. 1971년 8월 닉슨 쇼크로 금과의 고리가 끊어진 달러는 고삐 풀린 망아지가 되어 양껏 발행되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가뜩이나 휘청거리는 경제에 오일 쇼크는 치명타가 되었습니다. 1973년 1차 오일 쇼크 당시 배럴당 3달러였던 유가는 단숨에 4배로 치솟았습니다. 이는 당연히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연결되었죠. 이때 긴축 정책을 써서 시중 유동성을 흡수해야 함에도 연준은 재선을 꿈꾸는 닉슨 대통령의 압력에 굴복하여 통화 정책을 거꾸로 시행했습니다. 곧 긴축을 해야 할 마당에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통화 팽창 정책을 고수한 것입니다. 아서 번스 연준 의장 재임 기간인 1970년부터 9년 동안 평균 물가 상승률은 9%였습니다. 물가 통제로 기업의 수익성은 악화되고 실업자는 늘어났습니다. 높은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가 동시에 일어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한 것입니다. 1979년 2월 이란의 팔레비 왕조가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에 의해 전복되고 유가는 폭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른바 2차 오일 쇼크였습니다. 1980년 4월 유가가 39.5달러까지 올랐습니다. 아서 번스가 근원 인플레이션 지수를 만들어 식음료와 유가를 지수에서 제외했지만 이러한 유가 폭등이 다른 상품에 미치는 영향까지 완벽히 제외한 것은 아니라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경기를 부양하겠다고 그간 연준과 정부가 돈을 너무 많이 풀었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의 인플레이션율이 두 자릿수를 기록했고 재정 적자도 2배로 늘어났습니다. 그 무렵 리처드 블루멘털 재무장관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금리 인상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윌리엄 밀러 당시 연준 의장은 통화 정책에 이상이 없다며 긴축에 반대했습니다. 경제 성장을 주도하는 재무장관과 통화 정책 책임자 사이의 역할이 바뀐 얄궂은 상황이었습니다. 두 책임자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1976년 1000선을 돌파했던 다우지수는 800선으로 내려앉았습니다. 통화 정책에 대한 갈등은 월가 투자자들의 신뢰를 상실했습니다. 카터 대통령 스스로도 정부가 신뢰의 위기를 맞고 있다고 선언할 정도였습니다. 많은 경제학자들은 미국이 남미형의 만성 인플레이션 경제로 추락하거나 아니면 1930년대와 같은 대공황에 빠져들 것이라고 비관했습니다. 밀러는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재무장관으로 자리를 옮겼고 이러한 상황에서 연준의 해결사로 등장한 인물이 폴 볼커였습니다. 1979년 8월에 취임한 폴 볼커는 물가와 경기 부양이라는 두 마리 토끼 중 한 마리만 잡겠다고 방침을 굳혔습니다.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금리를 올려야 했고 경기 부양을 위해서는 금리를 내려야 했습니다. 그는 연준 의장으로서 미국 경제를 내리누르는 인플레이션을 긴축을 통해 잡기로 작정했습니다. 긴축 정책을 쓰면 단기적으로 경기 침체가 심해져 대중과 정치인이 반발하게 마련입니다. 볼커는 1979년 10월 6일 경기 침체 상황임에도 기준금리를 15.5%로 4%포인트 올리는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이를 당시 언론은 토요일 밤의 학살이라 불렀습니다. 그러자 일반 은행 금리는 무려 20% 가까이 뛰어올랐죠. 볼커의 고금리 정책에 대해 카터 행정부는 몹시 불쾌해했습니다. 카터 대통령도 처음에는 국민들에게 신용카드를 이용한 과도한 소비를 억제하라고 호소하며 인플레이션 억제 캠페인을 벌였으나 금리가 유사 이래 최고 수준이라는 평을 받는 20%까지 올라가면서 이야기가 달라졌습니다. 경기를 악화시켜 유권자의 지지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실업률은 5%에서 10%로 늘었고 주식시장은 폭락했습니다. 1980년에 접어들면서 금리의 급상승으로 미국 경제는 더욱 깊은 불황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카터는 대통령이었지만 연준의 독립성을 지켜주기 위해 볼커의 정책에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그해 가을 대통령 선거에서 카터는 신자유주의와 감세 정책을 대선 공약으로 들고 나온 공화당의 로널드 레이건에게 패해 재선에 실패했습니다. 결정적 패인 가운데 하나가 볼커의 고금리 정책이었음은 물론이었죠.
레이건이 대선에서 승리하자 볼커는 고금리 정책을 더욱 독하게 밀어붙였습니다. 1981년 6월에 기준금리를 20%까지 올린 무서운 결단이었습니다. 볼커 의장은 철의 볼커라는 별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대통령을 포함 누가 뭐라고 해도 소신을 꺾지 않고 강력한 금리 인상 드라이브를 걸었습니다. 레이건 대통령도 미국 경제가 장기 불황에서 빠져나오려면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한다는 것만은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레이건의 막료들이 볼커 연준 의장을 그대로 두었다가는 카터처럼 연임에 실패한다는 경고를 쏟아냈지만 레이건은 우리가 연준을 두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반문하며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미국 경제가 제 길을 간다면 나중에는 훨씬 더 건강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볼커에 대한 국민의 원성은 커져만 갔죠. 1981년 빚더미에 앉게 된 미국 농민들이 대거 트랙터를 몰고 워싱턴으로 상경했습니다. 이들은 도심 한복판을 행진하고 연준 건물을 봉쇄하며 볼커의 퇴진을 요구했습니다. 이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사상 초유의 고금리 직격탄을 맞고 소속 회사가 문을 닫자 앙심을 품은 한 남자는 연준 건물에 무기를 들고 난입하는 소동을 벌였습니다. 키가 2m가 넘는 볼커는 재직 중에 권총을 몸에 지니고 다녀야 할 정도로 온갖 시위와 살해 위협에 시달렸습니다. 이자율이 20% 선으로 치솟으며 실업률은 10%를 넘어섰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인 수백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고 소비는 급락했습니다. 자동차 회사들이나 건설 회사 등은 파산 상태로 내몰렸지만 인플레이션을 잡지 않고서는 미국 경제는 장래가 없다는 것이 볼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는 1981년 기준금리를 21.5%까지 올렸으며 이렇게 고금리로 인한 고통은 3년이나 지속되었습니다. 1981년 중반에 접어들면서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은행 예금이자가 높으니 돈들이 은행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기준금리 21.5%와 그 무렵의 인플레이션 14% 차이만 해도 7%포인트가 넘는 고금리였습니다. 시중 유동성이 줄어드니 인플레이션이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인플레이션율이 한 해 전에 14.6%에서 9%로 꺾였습니다. 1982년에는 4%로 잦아들었고 이듬해에는 2.36%까지 떨어졌습니다. 연준은 긴축 통화 정책을 통해 인플레이션을 이겨냈습니다. 폴 볼커가 경제가 충분히 고통받았다는 판단 아래 긴축을 풀자 경제는 힘차게 되살아났습니다. 1980년 4월 817포인트까지 내려갔던 다우지수가 1983년 3월 1130포인트까지 상승했습니다. 이제는 그가 인플레이션을 잡아 1990년대 경제붐의 초석이 되었음을 누구나 인정했으며 연준이 인플레이션의 버팀목이라는 명성을 얻게 된 것도 그의 이런 고집 때문이었습니다. 실제 미국 경제는 1982년부터 힘차게 회복되기 시작했으며 그해 8월 17일의 다우지수는 4.9%나 상승한 역사적인 기록이었습니다. 이렇게 미국 경제는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이러한 불안한 시기가 지나자 시장은 미국 200년 역사상 최고라 할 정도의 강세장이 시작되었습니다. 주식 투자자들은 꾸준히 늘어나 1985년 말에는 4천만 명을 넘어서면서 1987년 1월 8일에는 다우지수 2000선을 돌파했습니다. 이때가 미국이 1인당 국민소득 $20,000 시대였습니다. 볼커 의장이 인플레이션을 최고치인 10%에서 낮추려고 했을 때 경제학계는 두 가지 상반된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인플레이션 저감 정책은 산출량의 감소와 실업률 상승이라는 커다란 비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반면 다른 경제학자들은 합리적 기대 이론을 바탕으로 인플레이션 저감 비용이 훨씬 작고 어쩌면 비용이 0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1979년부터 1987년 기간 동안 볼커는 인플레이션을 잡는 데 성공했습니다. 1981년과 1982년에 거의 10%에 이르던 인플레이션율이 1983년과 1984년에는 약 4% 수준으로 낮아졌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통화정책 덕분이었습니다. 레이건 대통령 재임 기간 중 재정 적자로 인해 총수요가 확대되었기 때문이죠. 1981년부터 1984년 사이에 인플레이션이 하락한 것은 연방준비제도 폴 볼커 의장이 강력한 인플레이션 퇴치 정책을 추진했기 때문입니다. 두 그림을 보면 인플레이션 저감 정책으로 인해 실업률이 높아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1982년에서 1983년 사이의 실업률은 약 10%에 달했는데 이 수치는 볼커 의장 취임 당시 실업률보다 4%나 높은 것입니다. 볼커의 인플레이션 저감 정책으로 미국 경제는 1930년대의 대공황 이래 당시까지 가장 심각한 경기 침체를 경험했죠. 그렇다면 이러한 결과가 합리적 기대 이론이 주장하는 고통 없는 인플레이션 저감 정책의 가능성을 부정하는 것일까요? 사실 인플레이션 저감 과정은 합리적 기대가 반영된 필립스 곡선의 이동과 같습니다. 높은 인플레이션 상태에서 낮은 인플레이션 상태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실업률이 높아지는 기간을 거쳐야 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합리적 기대 이론을 너무 성급하게 부정하지 말아야 할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볼커의 인플레이션 저감 정책으로 인해 실업률이 일시적으로 상승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비용은 당시 경제학자들이 예측한 것보다 훨씬 작았습니다. 이 시기의 희생비율 추정치는 그 이전의 데이터를 통해 추정된 수치보다 작았죠. 아마 볼커의 단호한 정책 의지가 사람들의 인플레이션 기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던 모양입니다. 둘째, 볼커 의장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통화 긴축을 단행하겠다고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말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볼커가 그렇게 신속하게 인플레이션을 낮출 것이라고 믿은 사람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예상 인플레이션율은 즉각 하락하지 않았죠. 따라서 단기 필립스 곡선이 더 신속하게 아래로 이동할 수 있었지만 실제로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민간 예측기관들의 예측치가 이러한 가능성을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이들의 인플레이션 예측치는 1980년대 실제 인플레이션보다 더 서서히 하락했죠. 그러나 이러한 정책 경험은 정부가 인플레이션 저감 정책을 발표하더라도 사람들이 즉각적으로 그 방침을 믿으리라고 기대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따라서 볼커의 인플레이션 저감 정책은 신뢰할 수 있는 인플레이션 저감 정책의 비용이 0이 될 수 있다는 합리적 기대 이론의 견해를 반드시 부인한다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만화로 보는 맨큐의 경제학 7권 세트. 1권 경제학의 10대 기본 원리. 2권 시장의 작동 원리. 3권 기업의 행동 원리. 4권 소득 분배의 기본 원리와 경제학의 새로운 분야. 5권 국민경제의 기본 원리. 6권 화폐와 환율의 작동 원리. 7권 경기 변동과 경제정책의 작동 원리. 만화로 보는 맨큐의 경제학 6개 언어로 번역되어 세계로 수출. 한국을 넘어 세계인들이 경제학을 즐깁니다. 선물하기 좋은 책, 만화로 보는 맨큐의 경제학 7권 세트. 만화로 보는 맨큐의 경제학 7권 세트로 경제인싸 되기. 만화로 보는 맨큐의 경제학이 제안하는 더욱 쉽고 재미있는 공부 방법. 경제를 알아야 미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선물하기 좋은 책, 만화로 보는 맨큐의 경제학 7권 세트.